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말 새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불법 소각 등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방산 벤처 1000억 기업 30개를 육성합니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간한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이 영원한 동지로 칭한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복귀 후 국빈으로 초청한 첫 외국 정상입니다. 공식 환영식은 청와대 대정원에서 취타대와 전통의장대 280여 명, 어린이 환영단의 환대로 성대하게 이뤄졌습니다. 이어지는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1959년 수교 후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토대로 꾸준히 다져온 협력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와 경제,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한 브라질 4개년 행동 계획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께서도 무역협정 체결이 기묘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MOU 10건과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보건, 농업협력 MOU입니다. 두 정상은 우주,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상 공동 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룰라 대통령에게 AI 기본사회 비전을 바탕으로 복지와 경제에 시너지를 창출할 정책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 함께합니다. 이후 두 정상은 상춘제로 자리를 옮겨 치맥 회동과 시 낭독 공연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어제도 늦은 밤까지 정부, 여당과 회의를 이어가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당 정청은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지난 주말 연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젯밤엔 서울금융연수원에서 당정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처리를 우선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겁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15%의 글로벌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정부는 일단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대미투자법 입법을 처리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 판결 이후 관세 복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거론하며 관세 재건을 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미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무효 판결에도 미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정부와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움직임을 파악해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주말 새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만 전국 22곳, 충남 서산과 예산 등 21건은 진화 완료됐고 올해 첫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경남 함양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3일 긴급 회의를 열고 산불 관계기관 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의 주요 원인은 개인 부주의라며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불의 상당수가 입산자 실화, 또 불법 소각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담배꽁초 투기, 또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정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윤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을 강화하고 실화자 처벌을 엄정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예방 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산에서는 소각 행위를 비롯해 화기 소지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위험 요인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함양 진화율은 23일 낮 2시 80%대로 오른 뒤 추가 확산은 멎은 상태입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30여 헥타르, 대피 인원은 160여 명입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헬기 50여 대, 인력 800여 명 등을 투입해 일몰전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방산 벤처 천억 기업 30개를 육성합니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R&D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추진합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산 스타트업 육성 협약식을 열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첨단 기술은 전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최신 기술을 앞세워 군 수요를 이끌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관련 스타트업 100개사, 벤처 천억 기업 3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산 분야 진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간 우수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디펜스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하고 K-스타트업 종합 포털을 통해 국방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군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챌린지 개발 제품은 실증 시험을 지원해 군 피드백까지 받도록 합니다. 연구 개발도 돕습니다. 개발 시작 단계부터 군 대기업과 협업하도록 뒷받침하고 기술 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간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방산 기술혁신 펀드와 K방산 수출 펀드 등에 더해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활용해서 방산 벤처 스타트업 투자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역 특화 산업, 조선 산업 등과 연계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해 전문 인력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곳은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창업 지원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3월 31일 법인세 신고 납부를 앞두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전년보다 3만 개 늘었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신고하는 연결 납세 적용 법인과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가 끝나지 않은 법인은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에 대한 이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은 다음 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는 다음 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이번 법인세 세정 지원으로 인해 10만 개 중소 중견 기업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 기한도 7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KTV 최다입니다.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이나 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그대로 접종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분석 감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에서 2024년 10월 사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알려주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내 이물 신고 1,285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위해 우려 이물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703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백신은 국가 출하 승인을 거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법령 매뉴얼 등의 기관별 역할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 지연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방역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무 절차와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장애 친화병원 모델이 도입되고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 의료와 교통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이동 불편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31%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건강정책을 독립된 중장기 과제로 격상시킨 첫 번째 종합계획입니다. 우선 의료 장벽부터 없앱니다. 산부인과와 검진기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의료기관을 통합한 장애 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해 접수부터 수납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현재는 한 곳도 없습니다만 장애인의 지역적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적어도 8개 시도에서 장애 친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정 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을 늘려 병원 문턱을 낮춥니다.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기관은 오는 2030년까지 112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퇴원 후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을 16.4%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계열사 82곳을 고의로 누락해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 영원을 이끄는 동일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82곳을 고의로 빼 자산 총액을 대기업 지정 기준 이하로 축소한 혐의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기업 집단 영원은 이미 2021년 이전부터 공시대상 기업 집단 요건을 충족했지만 계열사 누락으로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는 물론 딸과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가족이 공동 출자해 조카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까지 소속 회사 현황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10년 이상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카노스 아시아, YMSA 등 5개 주력 계열사의 지정 자료만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된 82개사의 자산 총액은 3조 2천억 원.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 허위 제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 집단 영원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 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받지 않게 되었고, 영원 측은 공정위가 간소화된 자료만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책임은 일반 지정 자료와 동일하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특히 계열 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지정 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해 계열 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 제출 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피로와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전까지 겹치며 시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시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민들이 러시아 전면 침공 4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이 전쟁 초기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민은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정신적 부담이 커졌고 잦은 정전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력만 공습으로 겨울철 영하 20도 이하 기온 속에서 전기와 수도, 난방이 며칠씩 끊기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정전으로 시민들은 작은 난방 텐트에 모여 휴대전화 충전과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Тому що якщо перші роки ми сподівалися, що скоро закінчиться, то зараз не видно кінця. Ну і плюс ці відключення світла. Дуже високо живу, що немає, коли нема світла, нема нічого взагалі.
Абсолютно. Якщо світло дають на 3 години в день, то це вже прекрасно. Хоч вночі, хоч коли готуєш їсти. 한편 미국의 중재 아래 올해 세 번째 협상이 열렸지만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 리조트에서 무장 침입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정치 폭력이 증가한다는 우려 속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과 경찰은 현지 시각 22일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산탄총을 소지한 남성이 보안구역을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남성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으로 사들인 곳인데요. 사건 발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폭력 증가 우려를 다시 일으켰는데요. 판비치 주민들은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며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And sadly that's becoming a fact that we have to live with is all this violence is everywhere that we go. We see it on the news. You can't turn on the news without hearing a tragedy. And I just feel like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violence. Violence is never the answer. 한편 리조트 침입 용의자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21세 남성으로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화려한 의상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전통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트루미차 카니발인데요.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 축제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21일 북마케도니아 스트루미차에서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모여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스트루미차 카니발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 카니발은 부활절 전 금식 기간인 사순절의 시작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로 다채로운 의상과 가면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디스코와 선인장 등 다양한 주제의 의상이 등장하며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Кактус на каравал. Това представува дека колку и да е подлика в животот, сепак на крајот изгледа убаво и се е прекрасно. И самата маска е таква. Во одамнешни времења луѓето ги сметале за тотемите како еден вид божество, како символ на традиција, на љубов, на вера. Па затоа ние ова вечер носиме порака за подобро утре, за подобра иднина, да се сакаме и да се почитуваме повеќе. 카니발에 참가한 시민들은 스트루미차 카니발을 통해 사랑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카니발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다음 개최지로 바통이 넘어갔는데요. 올겨울을 뜨겁게 달군 올림픽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은 그동안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현재 시각 22일 이탈리아 베로나에 위치한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201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이 개최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발레 무용수인 로베르토 볼레가 공중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알프스의 올림픽기가 이양됐습니다. 폐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이번 올림픽의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며 올림픽 기간 받았던 감동을 전했습니다. I really enjoyed everything. It was a special time. Yeah, that was it. Italy did not disappoint. Yes, Italy did not disappoint. We've been around, it's been great. Allora, è stata un'emozione bellissima, sia da italiana sia per il fatto che lavoro a Milano Cortina. È stato un progetto bellissimo che ci ha dato un sacco di risultati, quindi vederlo riconosciuto è stato meraviglioso. Sempre uno scenario che ovviamente da italiani ci rende orgogliosi delle bellezze che abbiamo. 한편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프랑스 알프스로 이번 올림픽과 유사한 다지역 개최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2월에는 설 연휴가 좀 길게 포함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출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업일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2월달 수출이 역대 최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관세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1월달 수출을 먼저 봐야 되겠죠. 1월달 수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른 수치가 나와줬고요. 이게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2월달 이제는 수출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총 이제 435억 달러에 대한 이제 수출 호조세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종전 기록이 한 430억 달러였거든요. 2월 달이. 근데 이거를 깨고 43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무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23.5%가 이제 증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최대 수출액을 이제는 뚫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특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 일수는 사실상 부족했거든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달에는 조업 일수가 15.5일이었고요. 이번에는 13일이었는데 오히려 더 일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더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만약에 조업 일수를 이제 계산해서 따져본다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이제 47.3%가 이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대 최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수입액은 11.7% 증가됐고, 결론적으로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가 이제 흑자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이제는 뭐 효자 품목이라고 말하기에도 입이 아픈 것 같아요. 거의 가장처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품목별로, 나라별로 상황은 어땠나요?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진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종목이었는데 2월 달에도 또 최근에 들어와서도 역시나 이제 효자 상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면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 반도체 호조세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컴퓨터 주변 기기, 또 석유 제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어 왔는데 2월 주요 품목별의 이제 수출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134%나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주변 기기가 129% 뛰었으니까요. 정말 2배입니다. 이제 배수로 본다 그러면 딱 더블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가 됐고요. 자동차는 26%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세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역시나 반도체가 이끌었던 이유는 확실하죠.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이제는 뭐 낸드 플랫이라든지 HBM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무엇보다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DDR4라든지 아니면은 낸드 쪽에서도 이런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고 수출도 증가되고 이러면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는 수출이 151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까 퍼센테이지로 보듯이 134% 이제 증가가 된 거고요. 비중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수출의 반도체 수출이 34.7%나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포인트 정도 더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정말로 또 가격까지 뛰다 보니까 금액도 크게 뛰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요. 나라별로 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베트남, 이런 유럽연합, 뭐 워낙 우리가 수출이 잘하는 곳인데 더더욱 이제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8%가 뛰었고, 그다음 미국은 21.9%, 베트남도 이제 17.6% 이제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좀 우리나라에 워낙 수출이 잘 됐던 곳인데 더더욱 많이 뛰었고, 유럽 연합도 11.4% 뛰면서 더 증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수출 상위
3개국 본다 그러면 이 비중이 조사를 해보니까 47.5%나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더더욱더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도체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컴퓨터 주변기기라든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출과 함께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 수출액이 워낙에 크게 증가했다 보니까 무역 수지 자체로 보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되려고 그러면 수출도 증가돼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입도 증가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수입이 돼야 뭐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전하게 잘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2월 달 들어와서 수입이 386억 달러 기록했고요. 11.7%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한 원유가 이제 증가가 됐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수입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었는데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순으로 이제 증가가 됐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가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핵심적인 요인이겠고 1월 무역 수지가 그래서 87억 달러가 됐고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2월 달 와서 이제 49억 달러 흑자가 되다 보니까 누적으로 본다 그러면 1월부터 봤을 때 136억 달러가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올해 2026년도는 작년에도 굉장히 아시겠지만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었거든요. 이거를 경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이제 수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계속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더더욱 증가될 거고 작년의 기록을 더 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20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며 무효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게 당장의 수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즉각 상호 관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없어진 거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 B를 이제 가동을 했는데요. 무역법 122조를 발동을 하면서 일단 15% 관세,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혔고요. 이게 지금 이제는 적용이 24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시장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에는 150일짜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를 아마 동원할 거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 이제 나오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이제 과거는 무조건 이 상호관세 15%가 됐었는데 이게 좀 우리한테 좀 불리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한미 FTA 개정 때문에 최애국 대우를 받았었는데 거기서 최애국 대우 관세율이 0%였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15%를 더하는 구조였는데 일본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일본은 원래 최애국 대우에서 한 2%에서 3% 정도 관세가 있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이 15%로 사실상 이제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 보면은 조금 불리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약간 상황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어차피 한미 FTA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122조에서 15%만 내려지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그러니까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러면은 기존의 관세 있었던 거에 한 2%, 3%에서 이번에 15%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라든지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법 122조에 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손해보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뭐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자동차는 품목관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품목관세에서 지금 할까 말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책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위법 판결은 뭐 우리나라의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수출 현황 짚어봤고요. 오늘의 경제 이슈 본격적인 대담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에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이것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중과 유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외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세 중과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중과 예외가 또 무엇이냐라고 이제는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죠.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양도세 중과 제도는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6에서 45%가 되거든요. 보통 양도소득세가. 근데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물건을 이제 양도했을 때 중과시키는 겁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포인트가 더 가산이 되고요. 3주택자는 이제 30%포인트가 더 가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일단 양도 차액이 한 10억 원에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최고 세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5% 최고 세율이 붙고 거기에 만약에 3주택자라고 본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양도를 한다. 매매를 해서 판다라고 보면은 30%포인트의 가산이 붙는 겁니다. 이게 중과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82.5%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다주택자에 대해서 사실 규제하는 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예외 줬다라는 거죠. 이 예외 준 게 1년, 2년, 3년 계속 1년마다 연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이 중과 예외가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중과가 예외를 계속 해주다 보면은 학습 효과가 생겨서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중과 예외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왜? 시장의 신뢰, 부동산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연장해 줬다, 유예해 줬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또 다음에도 또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아예 이제 못을 박았고 정부의 정책은 이제 5월 9일까지 끝이다. 종료시킨다. 이제는 유예 없다라고 이제는 밝힌 상태고요. 이게 현재의 이런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종료의 이슈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책이 적용되는 건 일단 조정 대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기존에 있던 지역이 있고 또 신규로 지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양도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조치가 시행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5월 9일까지면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조건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요, 일단 서울의 전구와 그다음에 경기도의 12구를 포함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원래부터 있던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는 강남 3구와 용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제외 규정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10월 15일 기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를 하는 거죠. 원래는 5월 9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러면 계약은 5월 9일 이전엔 다 하고 그다음에 잔금이라든지 입주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 유예를 줄게라고 이제 정부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 내가 다주택자고 내가 이번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안에는 일단은 그 매수하신 분이 입주까지 다 해야 되는, 잔금 처리 다 해야 되는 그 기간을 이제 좀 유예를 뒀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해 10월에 지정된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도 기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두 부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나머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의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월 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이제 잔금 처리하고 입주까지 다 마무리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돼요.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건 동일합니다. 뭐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이나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이나 공통점은 5월 9일까지는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입주나 잔금 그 기간만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새로 조정 대상 지역 온 곳은 6개월 안에는 이제는 다 잔금까지 치르도록 입주까지 하도록 이제는 했다. 이게 약간 이게 차이점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좀 퇴로를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도 원활하게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인데요. 일단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 이제는 종료를 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게 그러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호제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새로 거기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한다. 왜?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뭐 매매 거래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이 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년 동안 좀 유예해 줄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계약은 그러면 뭐 2년 후에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계약은 무조건 5월 9일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대전제 조건이고 다만 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안에 다 해야 돼요. 하는데 입주만 이제는 2년 후에 이제 전세에 살고 있으니까 전세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8년 2월까지 딱 그때만 이제는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부의 정책이 후퇴했다, 정부가 좀 밀렸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계약까지 다 이루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만 이제 전세 빠지는 동안만 나중에 입주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번에 이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계약서, 임대계약서, 뭐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2월 12일부터 이제는 2년 이내니까 2028년 2월까지는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를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는 이제 토호제고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2년 동안 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퇴로를 좀 열어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고 이번에 좀 양도세가 좀 중과가 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매매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다주택자가 물건을 파는데 그럼 또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워낙에 큰 변화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좀 섬세하게 조정을 해가는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제 유예가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당연히 이 보완 조치들이 따라올 텐데 시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 보완 계획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잠보주택 주담대 받았을 때 전입신고 의무 개정인데 이것도 되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내가 다주택자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팔 때는 다주택자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결국에는 갭 투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죠. 그건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무주택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무주택자가 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대부분이 이제 주담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담대를 받는데 근데 주담대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의 우리 627 대책 나왔을 때 당장 주담대를 받으면 일단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6개월 내에 이제는 전입신고 의무가 돼 있는데 이걸 개정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거기에 전세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로부터 1개월 둘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이제는 거기에 빠지는 날까지 전입신고 의무를 좀 유예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 이 법과 제도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입신고 의무 개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담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가 다주택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준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입신고 의무를 유예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갭 투자 이런 거는 좀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이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법에 대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 상태고 2월 내에 공포 시행 목표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적이 이제는 대안으로서 유예 방안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확 올라간 셈인데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정부가 계속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요. 명확해요.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가격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다주택자가 가고 있는 물량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공급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신규로 지을 수 없으니 서울시 아파트에는 또 지을 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일단은 공급을 내놓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물량을 내놓겠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중과 유예에 대해서 종료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 대출 규제도 이번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 갱신할 때에 이것도 이제는 꼼꼼하게 대출 심사를 보겠다는 것과,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대출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도 실제 이것도 이제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제 주춤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으나 그 상승폭이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부동산 민간 앱이라든지 실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에 나오는 자료를 봐도 물량이 지금 조금씩 늘고 있고, 이런 물량이 늘면 결국에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는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초기다 보니까 대출, 세금, 규제 강화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있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 확실히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이런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물이 증가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이러면서 좀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쳐 잠이 드는 것도 이젠 지겹고 같은 그리움에 사무쳐 시간이 흐르고 내 맘이 흘러서 이렇게 당신도 함께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내 안에 살고 있는 너의 기억 때문에 내 마음 내 시간 다 멈춰버려서 그 흔한 추억조차 만들지 못하고 난 아직도 대체 언제쯤에 난 당신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은 따뜻했던 주말과 대비되는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전국에 황사까지 유입된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